이것 말도 안 돼, 제발. 저는 당장이라도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상견례장 사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보고 남편이 굵은 눈물을 뚝 떨구더군요. 이상하네요, 사부인.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저는 터지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사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낡은 수선집 구석에서 먼지 마시며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거든요. 제 아들 민호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저는 손톱이 빠지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의사로 키워낸 아들이었죠. 처음 며느리가 인사 오던 날,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아주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이 넣어둔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귀한 집 며느리 될 아가씨한테 초라해 보이면 안 되니까요. 가보니까 아들 옆에 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참 곱더라고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얼마나 착한지 저 같은 늙은이도 딱 보니 알겠더군요.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제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손을 빼려고 했죠. 평생 바늘에 찔리고 실에 베어서 상처투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웃어주었습니다. 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셨다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하늘이 나한테 이런 며느리를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던 분위기가 수진이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도 맨주먹으로 성공하셨거든요. 어머니랑 통하는 게 많으실 거예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사진이에요. 아빠가 정말 잘생기셨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30년 전 집을 나갔다 사라진 제 남편 박진우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닮은 사람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눈썹 위에 있는 흉터, 왼쪽 귀 밑에 박힌 작은 점, 그건 제 남편이 틀림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와서 저를 울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으니까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뻔뻔하게 다른 여자의 남편으로 웃고 있다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깐, 저 남자가 수진이 아빠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아들 민호는 제 남편의 핏줄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될 수진이도 제 남편의 딸이라면? 안 돼.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이건 결혼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거니까요.
피를 나눈 남매끼리 결혼을 한다니요. 이건 하늘이 벌을 내릴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실대로 말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이 넘쳐서 식탁볼을 적셨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아버님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제발 아니길 빌었습니다. 제발 내 남편 박진우라는 이름만 나오지 마라. 속으로 수천 번을 기도했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빠 함자는 최태자 진자 쓰세요. 최태진이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박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달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가 없지. 그냥 세상에 흔해 빠진 닮은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제야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그제야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뭔가 찜찜했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오른쪽 눈썹 위에 흉터. 그건 30년 전 우리 민호 낳았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막노동하다가 다친 상처였습니다. 귀 밑에 점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닮았어도 흉터 위치랑 점까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름을 바꾼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을 해야겠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찬을 좀 챙겨주고 싶으니 집으로 오라고 했죠. 며느리를 불러서 남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될 아이 수진이가 해맑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참 곱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아이의 미소가 무서워 보였습니다. 만약 내 예감이 맞다면 저 아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수진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이 참 좁고 낡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떴고 장판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죠. 부잣집에서 자란 수진이가 불편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와, 어머니 집이 너무 아늑해요. 맛있는 냄새도 나고요. 수진이는 방석도 없이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제가 차려낸 밥상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고작 된장찌개에 김치뿐인 밥상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물어봐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말이죠. 아가야, 밥 먹는데 미안한데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니? 수진이가 숟가락을 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어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내 아버지 말이다. 최태진이라고 하셨지? 고향이 어디시니?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향이요? 그게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니?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습니다. 사실 이거 비밀인데요. 우리 아빠 원래 이름이 최태진이 아니에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이름이 아니라니? 아빠가 기억을 잃으셨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30년 전이에요. 엄마가 바닷가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대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피투성이었는데 병원에서도 다들 죽는다고 했나 봐요. 모든 게 딱딱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아빠를 살려냈대요.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깨어나긴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더래요.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요. 수진이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새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최태진이라고요. 아빠는 엄마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셨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이름이 달랐는지,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지,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머리를 다쳐서 우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보, 불쌍한 사람. 원망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미칠 듯한 슬픔이 밀려왔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낯선 곳에서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확실했습니다. 제 아들 민호와 며느리 될 수진이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두 아이가 사실은 피를 나눈 오빠와 동생이라니요. 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안 돼. 남매끼리 어떻게 결혼을 해?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체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건 막을 수가 없었죠. 아니다. 그냥 내 부모님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지옥 같은 공포가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습니다. 이 결혼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면서 막죠? 너희 아버지가 내 남편이다라고 밝혀야 할까요? 그럼 기억을 잃고 행복하게 사는 남편의 인생은요? 죽어가던 남편을 살려낸 그 은인 같은 새 부인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민호와 수진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정말 기억을 잃은 게 맞는지, 저 여자가 낳은 딸이 맞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뒤져서 제일 낡고 허름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푹 눌렀었죠. 남편이 산다는 그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가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될 장면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난도질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첫 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에서도 부자들만 산다는 평창동이었습니다. 남편이 산다는 그 집 주소를 며느리한테 슬쩍 물어봐서 알아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동네가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저도 모르게 기가 죽더라고요.
담벼락은 제 키보다 훨씬 높았고 대문은 성문처럼 거대했습니다. 저는 입고 간 낡은 점퍼를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나가던 경비원이 저를 도둑 보듯 쳐다봤으니까요.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에 걸린 문패. 최태진 낯선 이름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문 맞은편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죠. 다리가 저려오고 배가 고팠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정말 그이가 맞는지, 정말 저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말이죠. 그렇게 3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기익. 저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더군요. 차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렸습니다. 30년 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던 제 남편, 박진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딴판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고급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얼굴에는 귀티가 흘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팔던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회장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차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말한 그 새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상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옮기다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마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얼른 달려와서 남편을 부축하더군요. 여보, 조심해요. 오늘따라 다리가 더 불편해 보이네요.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손수건으로 남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여자를 보며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갓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애틋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전봇대 뒤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낄 자리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남편이 쓰러져 있을 때 저는 어디에 있었나요? 저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데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집까지 팔아서 남편을 살려냈습니다. 똥오줌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지금의 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아내입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저일까요? 아니면 전 재산을 바쳐서 목숨을 구해준 저 여자일까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나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내가 본처요 라고 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평화로운 가정은 박살이 날 겁니다. 남편은 기억에도 없는 여자 때문에 괴로워할 테고 생명의 은인인 저 여자는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래, 내가 물러나는 게 맞아.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냥 평생 죽은 사람으로 살자. 아들한테도 비밀로 하고 나 혼자 가슴에 묻고 살자.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였습니다. 제 발목을 잡는 끔찍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그럼 우리 민호랑 수진이는? 맞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 결혼은요? 저 두 사람이 부부라면 민호와 수진이는
배다른 남매입니다. 남매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산다? 이건 짐승이나 할 짓이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막아야 했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아들이 듣겠습니까? 그렇다고 재벌 회장이 내 아빠다라고 말해버리면요? 아들은 당장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럼 저 평화로운 남편의 가정까지 다 깨지게 되겠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 못하고 단번에 포기하게 만들 확실한 방법. 증거가 필요해. 말로 타이를 게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남매관계 성립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딱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것 봐라. 수진이랑 너는 유전자가 일치한다. 너희는 남매야.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밀면 의사인 아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잔인하지만 그게 아들을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 수진이 머리카락이든 침이든 가져오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아들 민호의 칫솔은 집에 있으니 수진이 것만 구하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출근을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한 손에 핸드폰을, 다른 한 손에는 다 마신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던 수진이가 대문 옆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빈 플라스틱 컵을 툭 하고 던져 넣더군요. 택시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수진이는 시계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마침 도착한 택시를 타고 슝하니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이다. 대문 앞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누가 볼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고 더러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쓰레기 더미 맨 위에 방금 수진이가 버린 컵이 있었습니다. 빨대 끝에는 수진이가 바른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확실했습니다. 여기에 수진이 침이 잔뜩 묻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컵을 보물단지처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얻은 것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걸 집에 가져가서 우리 민호 칫솔이랑 비교 검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매 관계라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질 테고 이 결혼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저는 컵을 품에 안고 도망치듯 산동네를 뛰어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지만 이게 천륜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오게 될 줄은 말이죠. 신의 장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우체국으로 뛰었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죠. 방금 쓰레기통에서 주운 며느리의 플라스틱 컵, 그리고 집에서 챙겨온 아들의 칫솔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쿵쿵대던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마치 살인죄를 지은 사람처럼 식은땀이 등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이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든 게 뭐예요? 깨지는 건가요? 별거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꼭 경찰 취조처럼 들리더군요. 아,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컵이에요. 저는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송장에 주소를 적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 수취인 란에 그 7글자를 적는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자식들 몰래 며느리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이런 짓을 하게 됐나? 자괴감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컵에 묻은 며느리의 타액이 이 끔찍한 비극을 멈춰줄 유일한 열쇠였으니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상자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구석에 놓인 아들의 낡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평생 아비 없이 자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던 착한 아들입니다. 의사가 돼서 이제 겨우 숨 좀 트이나 했더니 하필 사랑하게 된 여자가 자기 여동생이라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수선집 재봉틀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울었죠.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을 살려낸 그새 부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게 놔두지. 그랬으면 우리 민호가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아도 남매끼리 결혼하겠다는 이런 끔찍한 꼴은 안 봤을 텐데. 못난 생각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그런 악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피 말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딱 3일. 그 3일이 저에게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죠.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안색이 흙빛이네. 아들이 제 이마를 짚으며 걱정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군요. 아니다. 그냥 날이 더워서 그래.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외쳤죠. 민호야, 미안하다. 이 결혼 못한다. 너랑 수진이는 남매야. 하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밀며 말해줘야 이성적인 의사 아들도 미련 없이 포기할 테니까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날이었죠. 수선집에서 손님 바지를 줄이고 있는데 택배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등기 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온 겁니다. 저는 손님이 있는 것도 잊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을 뒹굴 것만 같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는 봉투를 뜯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보통 엄마들은 제발 친자가 아니게 해주세요라고 빌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제발 맞게 해주세요. 제발 둘이 남매가 맞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결혼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제가 남편 앞에 사돈으로 나가는 끔찍한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받을 상처는 가슴 아프지만 천륜을 어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영어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딱 한 문장만 보였습니다. 종이 맨 아래 붉은색으로 적힌 결정적인 한 문장. 불일치자매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일치. 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의 유전자는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남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그새 부인 윤혜정 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던 겁니다. 제 남편 박진우는 재혼하면서 그 딸을 친자식처럼 거두어 키운 것이고요. 그러니 성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를 수밖에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 아들 민호와 수진이는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한 남남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치면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이 결혼을 막을 명분이 핑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남매였다면 눈 딱 감고 너희는 안 된다라며 뜯어말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울고 불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을 다시 안 봐도 되고 혼자 조용히 묵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둘은 아무 문제 없는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제가 반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제가 이 결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혼을 받아들인다는 건 상견례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제 남편 박진우를 사돈 어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팔짱을 낀 그새 부인에게 고개 숙여 사부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으흐흑.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너무하십니다. 차라리 죽었다고 하지. 아니면 차라리 둘이 남매라고 하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저를 구석으로 모십니까? 이건 저한테 혀를 깨물고 벙어리로 살라는 형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유전자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저를 영원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액정을 보니 우리 아들이라고 떠 있더군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이 잠겨 쉰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호. 좋은 소식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날아갈 듯 들떠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쪽에서 날짜 잡자고 연락 왔어.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재. 엄마 시간 괜찮지? 아들의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상견례. 드디어 올 것이 온 겁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 그 자리 못 나간다. 그 사람 내 아빠다. 라고 다 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30년 만입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을 때도, 학비 번다고 공사판 나갈 때도 저렇게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행복을 제 욕심 때문에 깰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을 잃고 새 가정을 꾸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나타나서 내가 본처다라고 산통을 깨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요? 결국 희생해야 하는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만 입 다물면 됩니다. 저만 평생 가슴에 피멍이 든 채로 연기를 하며 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이 내린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네, 우리 아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우는 거야? 아니야. 좋아서,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살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이라고? 엄마가 제일 예쁜 옷 입고 나갈게. 우리 아들 기 안 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 늙어버린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랑했던 고운 새댁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런 몰골로 회장님이 된 남편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볼 리가 없겠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럽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했죠.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한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옥색 한복. 30년 전 남편이 제 생일 선물이라며 큰맘 먹고 사줬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옷에서 쿰쿰한 조명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썩어 문드러진 제 속내 같아서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다리미 코드를 꽂고 천천히 옷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주름진 옷감을 펴는데 왜 제 인생의 주름은 펴지지 않는 건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옷감을 적셨습니다. 여보, 나 내일 당신 보러 가. 다리미질을 하며 허공에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당신 아내가 아니라 사돈으로 가는 거야. 웃기지? 기가 막히지? 근데 어쩌겠어. 당신은 나를 잊었고 당신 옆엔 당신을 살려준 진짜 은인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새끼들 남매가 아니라잖아. 천만다행으로 남남이라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 제 혀를 깨물어서라도 비밀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온 당신에 대한 예의이고 30년 만에 아버지를 되찾은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려진 한복을 옷걸이에 걸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하고 초라한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예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새댁은 죽고 없었죠.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렸으니 당신이 나를 알아볼 리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민호가 잔뜩 들뜬 얼굴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얼른 가자, 늦겠다. 아들은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 서글서글한 눈매. 젊은 시절의 남편을 쏙 빼닮은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가자. 저는 아들의 팔짱을 끼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고 푸르더군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말이죠. 차에 타자마자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 긴장했어? 너? 그냥 우리 아들 장가 보낸다니까 실감이 안 나서. 저는 거짓말을 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듣기 좋으면서도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가 오늘 내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해서 미안해. 평생 이 못난 어미 가슴에 묻고 갈게. 차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입구부터 위압감이 대단하더군요. 제복 입은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수선질이나 하던 제가 감히 밟아도 되나 싶어 발끝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나는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10원 한 장 아끼려고 벌벌 떨었는데 당신은 이런 화려한 세상에서 회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구나. 잠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당신을 살려준 그새 부인의 능력이야. 내가 당신을 지켰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저는 아들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잡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0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띵- 문이 열리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저 문입니다. 저 문 안에 내 남편이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하지만 절대 아는 척해서는 안 되는 내 남편이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가자. 사돈 어른들 기다리시겠다. 그래, 사돈 어른. 이제 그 사람은 내 여보가 아니라 사돈 어른이다. 저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내받은 룸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저만치 상석에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어버리라고 저주했던 내 남편 박진우.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더라고요. 은퇴 안경 너머의 그 눈동자. 흰머리는 늘었지만 여전히 선하고 깊은 그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여보 하고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습니다. 피맛이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태어난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죄인이니까요. 남편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고 이제 와서 남편의 새 인생을 망칠 수는 없는 불청객이니까요. 어서 오십시오, 사부인.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 눈빛,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간절하고 애타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눈을 피하며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물이 출렁거려 식탁볼을 적실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군요. 윽! 낮은 신음소리가 남편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머리 아파요? 옆에 있던 윤혜정 씨가 놀라서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주 멍하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자기 뺨을 만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슬프지도 않은데. 왜 자꾸 눈물이 나지? 남편은 당황해서 눈물을 닦았지만 닦아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죠. 사부인,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처음 뵙는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부인 얼굴을 보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는 사이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제발. 저는 당장이라도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혜정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 여보, 내가 혜숙이야 라고 외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기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상봉을 하고 아들은 친아버지를 찾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윤혜정 씨는요? 내 남편 살려준 저 은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억을 찾은 남편이 겪을 혼란과 고통은요? 자신이 가정을 버린 게 아니라 사고였다 해도 30년 세월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할 겁니다. 지금의 저 행복한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겠죠.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잊었습니다. 머리로는 완벽하게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기억해줘서. 하지만 안 돼. 우린 이미 끝난 인연이야. 당신은 윤혜정 씨 남편으로 살아야 해.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야. 저는 터지려는 울음을 목구멍 안으로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을 팔아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잔인한 거짓말을 뱉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사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실망감, 의아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 어른, 예로부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생에 아주 깊은 인연이었나 봅니다. 전생에 못다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사돈으로 다시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울지 마십시오. 좋은 날 아닙니까? 제 말에 남편은 한참이나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전생, 그래요. 전생의 인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가슴이 아플 리가 없지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윤혜정 씨의 손을 꼭 잡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주책을 부렸네. 윤혜정 씨가 안도하며 남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마음이 워낙 여려서 그렇죠. 사부인 말씀대로 전생의 남매였나 봐요. 그렇게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식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뚫어져라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를 볼 때마다 씁쓸하고 애틋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마치 잊고 있던 옛날 꿈을 꾼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이 밥이 제 남편이 사주는 마지막 밥이라 생각하니 목이 메어 넘길 수가 없었지만 다 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결혼식 날은 화창했습니다. 남편은 턱시도를 입고 저는 옥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아들 민호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저는 봤습니다.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요.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의 손을 아들에게 넘겨줄 때 남편이 아들을 한번 꽉 안아주는 것을요. 민호군, 자네만 믿네. 내 딸, 잘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아들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아버지라고 불리지는 못했지만 내 남편은 자기 친아들을 사위로 맞아 평생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양가 혼주분들 나오세요. 사진사의 외침에 우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바로 옆에 섰습니다.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남편 옆에 나란히 서보는 겁니다. 비록 부부가 아니라 사돈으로 선 자리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옷깃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주 작게 혼잣말을 하더군요. 저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고맙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멈췄습니다. 뭘 고맙다는 걸까요? 전생의 인연이라고 해줘서? 아니면 혹시라도 제 거짓말을 눈치채고 물러나줘서 고맙다는 뜻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소매 끝을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살아줘서. 자, 찍습니다. 김치.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을 겁니다. 남편은 아내 윤혜정 씨의 손을 잡고 저는 아들 민호의 팔짱을 끼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 둘 다 꼬부랑 노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면 아니면 저 세상 가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고. 내가 당신을 참 많이 사랑했다고. 그때까지 이 비밀은 저 혼자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버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이 오늘따라 참 고와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전생에 못다한 사랑을 이루러 온 귀한 인연일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희망라디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혜숙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